갑시다. 한 큐에 여유롭게 갑시다. 좋아, 큐. 오랜만입니다. 인문 채널 도서나 통째로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학적인,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소설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문학적 재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근데 너무 심오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문학적 재능에 대해서 주저주저 풀어내는 잡담 비슷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영상은 오늘 자막이 안 나갈 겁니다. 자막이 왜 안 나가냐? 왜 안 나가냐면 대한민국에서 문학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작죠. 문학 굉장히 협소해졌습니다. 근데 그 협소한 사람들 중에서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은 약간 좀 야근 생각으로 하자면은 클릭해서 보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보는 영상인 거예요. 볼 사람 보는 영상. 하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문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는 영상인 거죠. 따라서 굳이 자막을 달거나 너무 컷 편집에 열을 쏟는 그런 아주 열심히 영상으로 찍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보드 들고 왔죠. 적으면서 좀 강연하듯이 쉽게 대충 가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얘기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갔겠죠. 남아있는 사람은 한 20% 되려나요? 좋아요. 그 20%를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적 재능. 뭐부터 시작할까요? 일단은 이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자, 문학적 재능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한 얘기는 소설에 조금 더 가까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설을 쓰고 시라든지 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럼 주의사항 얘기했고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뭐부터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부터 하면 좋을까? 제 얘기부터 하죠. 저는 어떻게 소설 쓰게 됐을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소설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딱히 뭐 소설만 쓸 생각도 없고 소설에 큰 엄청난 애착이라 할까요? 뭐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왜 소설 썼을까? 제가 소설 쓴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네. 소설 공모전이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철학은 공모전이 없습니다. 뭐 논문상은 몇 개 있긴 한데 그 외에는 딱히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전무합니다. 기회도 없고요. 교수 말고는. 근데 문학은 반대로 뭐 등단부터 시작해서 막 3천만 원, 5천만 원씩 주는 공모전들까지 돈을 꽤 주죠.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이나 뭐 철학 같은 것들을 문학으로 녹여내서 공모전에 넣었고요. 그래서 돈을 받은 겁니다. 한 3천만 원 받았나요? 이렇게 한경 신춘문예를 통과했었는데 뭐 좌우관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가가 되게 됐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죠. 세속적이기도 하면서 뭔가 문학에 엄청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조금 뭐랄까요, 건방진 캐릭터랄까? 근데 그게 바로 제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왜 문학 소설 쓰고 왜 소설가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얼추 정리된 것 같아요. 사실 얘기도 깁니다. 풀기 시작하면은. 근데 오늘 그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니까 적당히 줄이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제가 소설가가 됐습니다. 딱 대놓고 보니까 이제 소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공모전에 걸리기 위해서 소설을 쓴 거지 그 전까지 무슨 소설에 대한 막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전 철학을 공부했었고 철학 공부하다가 이게 돈이 되니까 이걸 그냥 문학적으로 풀면 되겠네. 그래서 소설 몇 권 읽고 그거 비슷하게 쭉 풀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두 번째 쓴 작품이었는데 그냥 걸려버린 겁니다. 뭐랄까, 이제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뒤늦게 사후적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사람 만났죠. 작가도 만나고 작가 지망생도 만나고 뭐 그냥 독자도 만나고 여러 명 만나면서 조금 문학적 재능? 왜냐하면 제가 워낙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문창과도 아니고 철학과 나왔습니다. 문창과도 아니고 국문과도 아니고 문학 애호가도 아니고 뭐 글쓰기 연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야생에서 뭐 쌈마이라고 하나요? 뭐 그냥 갑툭튀로 튀어나온 인간이기 때문에 뭐 재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천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다 무슨 은밀히 문학적 과외를 받았을 거란 그런 얘기들까지 별의별 얘기 다 들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천재인가? 이런 나르시즘에 빠져보기도 하고 반대로 근데 빠져봤을 때 제가 딱히 천재 같지 않았어요. 결론은. 왜냐하면 저 같은 인간형이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게 막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희귀한 무슨 몇백 년에 한 번 나올 거야 말까 모차르트나 아인슈타인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 심리를
약간 분석하다가 문학적 재능이나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어느 약간 소결론에 도달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부터 할까요? 일단은 문학이랑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인간의 시작, 인간의 시작. 글자 보이죠? 혹시 뭐 이거 라이트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니겠죠? 보일 거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인간의 시작. 인간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인간의 기본 조건,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상태, 태아의 상태로 나오죠. 근데 이제 응애 우는 그런 상태에 나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태아는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이걸 조금 멋들어지게 표현하면은 실존이죠, 이런 게. 우리 몸뚱이. 실존적 무기력. 아주 글씨가 멋있구만. 글씨를 28년 썼는데 여전히 못 적습니다. 어쨌거나 실존적 무기력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응애 아기. 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죠. 뭐 망아지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자기 발로 선다죠. 혹은 뭔가 그렇게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되게 많은 동물들이요. 그래서 태어난 지 막 몇 시간 만에 사냥하고 먹고 움직이고 막 별걸 다 해요. 왜냐면 그래야만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지 않아요. 진짜 무기력하게 태어납니다. 애가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엄마가 밥 주고 재워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근데 그 기간이 뭐 1년 남짓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기간 1년도 아니에요. 몇 년입니까? 독립하려고 하면은 최소 10년. 뭐 조금 안전하게 잡으면 한 15년 정도. 왜냐하면 15살 되면 영양 상태가 좀 괜찮다는 전제 조건 하에 뭐 사냥을 하거나 움직여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몸이 야물게 되니까. 정신적인 성숙도는 훨씬 더 지나야 하긴 하지만 적어도 몸은 13세, 15세 사이 정도면 어느 정도 연결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10년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굉장히 진화론적으로 보자면 뭔가 유감스러운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뭐 너무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하다 보면 생물하고 흘러가 볼 테니까. 생물학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좌우지간 실존적 무기력 상태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기본 조건이죠. 기본 조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태아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일단 굉장히 불안하죠. 엄마가 없으면 안 되니까. 불안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눈으로 보는, 애가 눈은 빨리 발달하잖아요? 눈으로 봤던 세상을 보니까 엄마 아빠는 막 걸어 다니고 밥도 먹고 자기 스스로 똥오줌도 가리고 말도 하고 막 이러고, 날아다니는 새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지나가는 자동차도 그렇고 다 뭔가 완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완성돼 있지 않죠? 그럼 아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몸을 막 사랑할까요? 자기 부정의 심리를 갖게 됩니다. 자기 부정. 혹은 약간의 자기 혐오?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로 보통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시작했을 때 여기서부터 뭐가 촉발될까요? 뭐가 촉발될까? 일단 이런 거. 기본적으로 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생후 1개월에 무슨 자기 코를 숨을 참아서 자살하거나 그런 사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아는 자살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대개는 살려고 해요. 불안한 상태를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별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뭐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왜? 엄마한테 사랑 못 받고 엄마한테 미움을 받게 되면은 죽으니까.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게 되죠. 뭐 똥오줌 규칙 지키고 식사예절 배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간사회 소위 통칭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체화하고. 근데 관습만 체화하는 거 아니죠. 엄마가 얘기하죠. 뭐 이를테면 저 91년생이니까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려면 모름지기 공부를 잘해야 되고 명문대학에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인기리에 반영되고 있는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식의 뭔가 돈이 중요해. 남자를 잘 만나야 돼. 마누라를 잘 만나야 돼. 땅을 사야 돼. 경제를 알아야 돼. 뭐 여러 가지 기타들 블라블라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뭘 해야 돼.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제 주입받게 됩니다. 왜 의존하죠?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설령 내가 독립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완성됐다 손 치더라도 이런 의존 심리가 굉장히 십몇 년간 계속해서 주입되기 때문에 길들여지는 거죠. 길들여짐. 이 길들여진다는 게 어린 왕자와 장미꽃 마냥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되긴 비극적이죠. 짜증나고. 뭐 부모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지 자식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그게 비극을 낳는 뭐 그런 기타 등등 블라블라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쨌거나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옆으로 좀 빠져있죠? 반대항도 있습니다. 반대항이 뭘까요? 일단 여기는 좀 망상의 영역인데 이게 왜 망상이냐면 여기가 바로 나르시시즘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즘. 그 나르시스 신화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용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 자기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제 거울을 봐서 야 거울에 비친 지 얼굴이 비친 건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한번 뭐 밥이라도 먹자고 번호라도 따보려고 이렇게 손을 건네면 이제 물에 손이 웅덩이에 물이 들어가면 웅덩이가 흩어지면 자기 얼굴이 흩어지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나 보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물 흩어진 게 옅어지면 다시 제 얼굴이 비치죠. 그래서 내가 다가가면 이 사람이 도망가니까 다가가지 말고 바라보기만으로 하자. 보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 개울에 비친 지 얼굴만 보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르시스 신화 얘기죠. 이제 그걸 이제 정신분석 같은 데서 들고 와가지고 과도한 자기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이게 왜 망상인가요? 이 템이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엄마가 계속 옆에 있어야 되죠. 실종력 무기력 상태니까. 근데 엄마가 만일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엄마의 욕망에 내가 아주 무지막지한 절대적인 권능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생각한다면은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적자면 나는 엄마의 욕망 대상이야. 라는 논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요 실존적 무기력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모든 걸 다 나에게 보충해주고 나를 끊임을 충격시켜주고 뭐 기타 등등 블러블러 좀 더 쉽게 말하면 응석발을 잘하는 거예요. 뭐 이쯤 이런 식이죠. 뭐 엄마 좀 나갔다 올게. 이러면은 엄마 내 옆에서 없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안 돼. 나 소리 지를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협박했을 때 엄마가 거기에 못 이기고 여기 아이 욕을 들어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내 말에 꼼짝하지 못하구나. 엄마는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거를 너무 극도로 무서워하는구나. 엄마는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막 자기가 뭐라도 된다는 듯이 막 군림하는 거예요. 이제 뭐 프로이트 용어로 말하자면 뭐 아기폐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나르시즘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게 망상이죠.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되게 이런 생각을 품고 세상에 나가면은 뭐 자뻑, 도끼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망상을 통해서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비록 망상이라 할지라도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실존의 무기력 상태. 나는 엄마가 없으면은 안 돼. 죽을지도 몰라.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어떤 근본적인 불안.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엄마한테 아주 소중한 대상이니까 엄마 내가 없으면 안 되겠네. 따라서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을 테니까. 물론 망상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엄마는 개모임 가고 마트 가고 컴퓨터 보고 드라마 보고 워킹맘 하면서 일 나갈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블라블라 항상 애 옆에 없으니까 24시간 애 생각만 할 수도 없고 엄마도 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요런 두 상태가 대부분의 사람이 갖는 심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뭐라 할까요? 뭐 저 빨간색으로
이걸 해서 인간 일반 요런 심리를 갖습니다. 네. 이게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요 부분이 이제, 요거까지 좀 겹쳐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되게 사회가 되는 겁니다. 사회. 이게 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될까? 이를테면, 여러분 취직하고, 뭔가 사회 구성원이 되고, 뭐 노동을 하고 돈을 받고, 돈도 일종의 상징 체계죠. 뭐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도 받아들이고, 민주주의나 이런 모든 외부적인 관념, 혹은 실질적으로 작동한 제도들을 모두 내면합니다. 왜 내면합니까? 그걸 내면하지 않으면은 뭐랄까, 실존적 무기력 상태,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그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거에 대한 원형이 어디 있나요? 원형은 여기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의존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회를 가르쳐주는 게 곧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가르쳐주는 현실만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대개는. 그 부모가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막 열렬히 맞추고 싶어 하면 기업 면접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업 면접관 통과한 다음에 상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경제신문에 나오는 무슨 논술 주간일 수도 있고, 세상에 아버지가 아주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우상이 아주 많은 거죠. 그 우상은 끊임없이 순환할 수 있는데, 그 순환의 어떤 근본 초석은 여기에 놓인다는 겁니다. 원형이죠. 모든 우상들의.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런 원형의 형태로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 사회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에서 뭔가 규칙들을 제시하죠. 뭐랄까 좋은 상태. 뭐가 좋은 상태죠? 스펙 채우는 거. 어학연수 갔다가 뭐 자전거로 국도 대장정전도 참여하고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 토익도 몇 점 얻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뭔가 리더십도 발휘하고 자기소개서 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인간상, 호모 이쿠미쿠스랄까? 뭐 그런 인간상에 맞춘 어떤 스펙들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고요. 그에 따라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사회화죠. 이게 일종의 사회화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뭐 집에 듣는 얘기로는 철 들었네. 철 들었네. 어른 됐네.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야 드디어 사람 됐네. 니도 어른이네 이제. 라는 얘기 듣죠. 왜? 군대가 제일 심하니까 이 길들여진 체제가. 윗사람 말에 복종하고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고 지시사항대로 움직이고 위에 무슨 문제 터지면은 말 안 하고 덮어주고 감히 반항 안 하고 그게 군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군대만큼 그 군대식으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란 체계고요. 물론 좀 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런 체계 아주 강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철 들었네 라는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막 맞는 말인 줄 알고 막 들으면 막 기분 좋고 막 나도 어른 됐나 보다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어쨌거나 저리가 임마. 어쨌거나 이렇게 사회가 돌아갑니다. 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이제 드디어 한 15분쯤 지나갔을라나? 20분이려나? 여튼 이제 그 정도 얘기한 시점에서 이제 드디어 문학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 정확히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하는 건 소설가이기 때문에 요건 소설에 가깝습니다. 시나 뭐 다른 장르는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다르다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소설이 뭐죠? 소설의 가장 근본적인 뭔가 이게 소설이다. 이게 빠지면 소설이 아니야. 이게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소설의 본질. 이게 뭡니까? 그게 뭔가요? 뭘까요? 서사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야기, 그냥. 이야기. 사실은 소설의 요소가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중복 표현입니다. 이야기가 소설이고 소설이 곧 이야기니까. 서사나 이야기는 소설의 하위 범주가 아니에요. 문학 개론에서는 마치 소설의 3대 요소에서 무슨 서사, 무슨 뭐 인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소설이 곧 서사고 서사가 곧 소설입니다. 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얘기하다 보면 또 격까지 셀 것 같아가지고 뭐 어쨌거나 소설의 본질은 보통 서사 이야기로 잡습니다. 이게 통념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옳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표시를 꺼놨죠. 대립하는 표시를. 문학이랑 인간 일반은 다를까요? 다른가요? 결론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르죠? 왜 다를까? 아니 왜 달라? 왜 달라? 왜 달라? 여기에는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흥분해서 미안해요. 좀 강조점을 주려고. 어색하네. 이야기가 없습니다. 서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도 웃긴 말인데 이야기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란다. 스펙 쌓는 어떤 여정이 있다 했잖아요. 저는 무슨 고등학교에 나와서 무슨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무슨 뭘 하고 의지를 기르기 위해서 국도대장에 참여하면서 나의 어떤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경험을 했고 거기서 뭔가 팀워크를 다지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위해서 뭐 했고 토익을 몇 점 받았고 스펙 이렇고 무슨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동아리 경험을 했고 동아리 하는 경험 도중에 뭔가 해가지고 무슨 대회에 나가게 됐고 공모전에 통과하게 됐고 기타인데 블라블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A, B, C, D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요. 순열 이건 배웠잖아요. 이제 A, B, A, B, C, D, A, B, D, C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뭐 4느낌표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몇 개 나옵니까? 경우의 수가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경우의 수 50개 안에 떨어져요. 되게 A, B, C도 많다 내가 봤을 땐. 뭐 여하간 굉장히 경우의 수가 협소하고요. 그 경우의 수는 돌려 쓰는 겁니다. 그게 자기계발서 스펙,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죠. 뭐 조금 더 뭐랄까 더 거대하게 얘기하자면 뭐 20살에는 어딜 가고 군대 갔다 왔다가 뭐 스펙 쌓고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돈 얼마 모아서 남자는 이제 31살, 여자는 이제 27 그쯤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고 결혼하고 한 2년쯤 지나서 애 낳고 둘이면 좋고 그래서 2명 낳아서 걔 막 학원 보내서 걔 막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런 동안 뭔가 열심히 돈 벌고 해가지고 대출받아서 한 아파트 내 거 만들고 뭐 재테크하고 좀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노후생활 준비하고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 그런 아주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그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게 여기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서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따라가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반적인 이야기죠. 일반적인 이야기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말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여기서 말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기서 말한 이야기는 고유성에 대한 얘기니까. 고유성. 들어보셨습니까? 고유성이라고? 고유성. 철학적 개념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고유성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넘어갑시다. 또 이상한 격가지로 가겠다. 어쨌거나 요 서사 이야기는 고유성 혹은 뭐 특수성? 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소설 얘기들 중에 평범한 얘기가 있나요? 아주 평범한 얘기. 평범한 얘기는 없어요, 되게. 활극, 시대극, 또 뭐 있냐? 어떤 갈등, 싸움, 뭐 미친 사람 나오고, 엄청난 자기의 소유자, 혹은 엄청나게 막 자기 어떤 피해의식을 가진 소설적인 인물들, 장르적인 인물들, 탐정, 살인사건, 전쟁, 뭐 온갖 이야기들. 근데 그 온갖 이야기의 특징은 절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 소재를 가져온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다뤄진 방식대로 이걸 다루진 않습니다. 이걸 소재는 이걸 쓰더라도 굉장히
서사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고율성이 받는 방식으로 나의 시선으로 다르게 이걸 또 비판하죠. 그게 사회 비판, 현실 비판 소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좌우지간 이걸 그대로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왜? 문학은 왜? 문학은 왜 이렇게 구성되는 걸까? 왜 여길 안 따라가고 왜 얘처럼 구성되는 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한가요? 궁금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왜 이런 고율성의 방식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걸까? 제가 굳이 칠판을 좀 크게 쓰고 있죠. 크게 쓰고 있는 이유는 약간 논리 계단을 밟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얘기의 처음 전제가 어디였나요? 네, 여기였습니다. 불안, 자기 부정, 실존적 무기력, 불안, 자기 부정의 형태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의존하거나 의존적 심리, 뭐 막시즘, 요즘 배우시나요? 막시즘? 막시즘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노예근성. 부모가 사라진 자리에 또 부모를 찾게 되는. 스카이캐슬 17화였나? 거기서 강중산이 그런 데서 하는데 내가 15년 동안 엄마 말만 따르면 살았다. 엄마가 학력고사 1등을 해서 학력고사 1등 했고 의사 되래서 이 의사 됐고 의사 되라고 해서 병원장 되래가지고 병원장 되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고 평생 엄마 말대로만 살아하는데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면서 엄마는 지금 나이 50에 가까워서 내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놨다고. 막 폭발한 씬이 있어요. 그 씬을 봤는데 스카이캐슬은 안 봤지만 그 씬이 네이버 메인이 걸려있길래 뭐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분 봤습니다. 어쨌거나 그 대사랑 좀 부합하는 인간형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 주류 인간.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시작은 여기겠죠. 불안, 자기 부정. 그러면 여기는 반대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시작점은 불안과 자기 부정일 수 없습니다. 근본 지점은. 여기에 어떤 논리적인 지점은 반대되는 거 뭐죠? 불안 말고 기쁨. 또 뭐 있죠? 자기 부정에 반대되는 거. 자기 긍정. 또 철학 좀, 혹은 막 인문학 좀 배웠다는 사람들 막 니체 냄새 안 나니 어디? 니체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들레즈 냄새 나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스피노자 냄새야. 막 이렇게 막 아는 철학자들 막 폭발할 텐데 참으시고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져요. 막 인용부 제시해야 되고 막 발제문 만들어야 되고 피곤해져. 그런 시간 아니잖아요. 그냥 좀 편하게 잡담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긍정. 자기 긍정. 이라는 형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뭐가 나올까요? 기쁨과 자기 긍정의 상태에서 보자면은 이걸 좀 더 뭐랄까 불안한 거 말고 내가 어디 의존해야 되는 거 말고 다른 것들. 일단 이런 거. 내가 엄마 말 듣고 학교에 갇혀 지내느라 잊고 지냈던 어떤 길 가면서 보게 되는 돌담 밑에 핀 민들레꽃, 혹은 대학 갈 때까지 대학 가면 정말 예쁜 여자들, 제대로 된 여자들 만난다고. 막 엄청 예쁘고 네 신랑 신부감 될 여대생, 그런 남자 선배 이런 사람들 만날 거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연애. 근데 이상하게 15살, 14살 만났던 어떤 여자애, 남자애, 걔 머리카락, 짝짝이 양발들. 어쨌거나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던, 금지됐던 것들을 바라볼 때 느껴진 어떤 애정, 즐거움, 그걸 발견했을 때 느껴진 어떤 희열, 쾌감, 그걸 즐기는 향유, 뭐 여러 가지 금지된 것들? 적지 말자. 뭐 여튼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부모, 그러니까 우상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우상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고 즐기고 싶고 좀 더 관계를 맺고픈 그런 어떤 뭐랄까 욕망의 네모를 만나게 됩니다. 네모는 뭔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겠어요. 하지만은 욕망하는 그 무언가, 우리 뉘앙스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욕망하는 그 무언가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과정은 즐겁고,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내가 바라본 어떤, 내가 만지고 나랑 같이 있고 내가 수집하고 내가 교류한 어떤 관계망이 만들어집니다.
끊임없이 증식하는 거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 이렇게 뻗어나가고, 막, 이렇게 뻗어나가고. 마치 뭔가 뿌리 형태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림 조잡해졌는데,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가 없어요. 이미 다 결정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학 가서 어떻게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무슨 시험, 무슨 성적, 커트라인, 무슨 학원, 일타 강사, 좋은 거, 광고, 아파트, 여기 사는 게 좋고, 계급 따다닥 나눠져 있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발견하고 관계만 꾸리고 나발이고 할 게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틀 내에 내가 얼마나 녹아들 수 있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반대로 그 틀 자체를 만드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적응이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이죠. 적응하는 거죠. 요 체제 생존하기 위해서. 여기는 반대로 창조의 영역이에요. 관계만을 만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내 세계를 내가 만드는 거죠. 창조의 영역이고 여기는 적응의 차원입니다. 차이가 있죠, 굉장히. 노예, 예술가, 혹은 자유정신. 자유정신이라는 말은 니체의 표현입니다. 선악의 저편에 나오는 세 번째 장 제목이었나? 두 번째였나? 기억력이 어쨌거나 니체 용어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구성됩니다. 우리 인간 정신의 일반 혹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봐왔던 그걸 대충 정리하자면 대략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10초 정도 차 한 잔 마실게요. 씨, 머리 잘라야 되는데 언제 자르냐, 씨. 좋습니다. 이제 얼추 설명이 끝났으니까 문학적 재능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문학적 재능. 일단 이미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가 문학적 재능의 영역입니다. 재능의 영역. 근데 이건 재능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방향, 그냥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짓거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겠죠. 어떤 창조를 위한 근력이 생기는 거죠. 이 근력이 많아지면 여기 적응하지 못합니다. 돌아버릴 것 같아. 루소의 표현을 쓰자면은 야생마처럼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날뛰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인간에 의해서 조련되기 위해서 막 조련돼야 되기 때문에 막 갈퀴가 채워지고 막 채찍 맞고 이러다 보면은 루소가 어떤 말들은 그 구속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이런데 막 들이박아주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말들은 그 말을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그 주는 여물 같은 거 맨날 먹으면서 순종적으로 이쁨 받고 당근 먹고 귀리 먹고 이렇게 피둥피둥 살찌고 그런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는 이제 자유인이고 루소가 말했던, 후자는 이제 문명인이라고 말했죠. 적응해버린 존재라고. 뭐 그렇게 봤을 때 적응해버린 말은 어떻습니까? 채찍 자국 있을까요? 없어요. 왜? 말을 잘 들으니까 이쁘니까. 이거 잘했어. 먹을 거 많이 주고 닦아주고 잘해주고 온몸이 매끈매끈하겠죠. 여러분, 반대로 반항하는 사람 몸은 어떨까요? 반항하는 사람의 몸은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채찍에 맞고 채찍 자국, 발등에, 왜냐면 여기 조류책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니까 손에 굳은 살, 까무잡잡하게 태워진 피부, 뭐 좌우지가 여기서 보여주는 위생적이고 아름다운 모습과 거리가 먼 인간형이 만들어지겠죠. 얘기 왜 했지? 뭐 어쨌거나 그게 루소의 말의 비유입니다. 사실 루소 건 아니고 루소 전에 살았던 엔티엔 드 라 보에티의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에 나온 비유를 루소가 한 번 더 가져 쓴 거예요. 이 새끼 표준한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 제끼 왜 이렇게 있을 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무슨 얘기했니, 준성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얘기하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문학적 재능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야기가 있죠?
요걸 만드는 과정이 이야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모으고 만나고 얘기하고 뭐 성적으로 말하자면 뭐 섹스를 할 수도 있고 섹스는 거대한 비유죠. 대화, 관계, 먹을 같이 나누고 성적인 뭔가 디비도가 옮겨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는 독특한 이야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바라보는 대로 이걸 바라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이걸 쳐다보겠죠. 이거와 맞부딪히면서 뭔가 갈등, 마찰, 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인생이 아주 그냥 굴곡이 막 쉽게 말해서 인생 굴곡 장난 아니시네요. 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이야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막 자기만의 시선으로 자꾸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걸 축적하다 보니까 정보도 쌓이고. 그러니까 문학적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봤던 어떤 축적된 재능, 그 지층의 깊이가 그 재능을 결정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물론 이런 성향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지능이 높으면 좋아요. 이를테면은 뭐 책 한 권을 이거 사람들 일반적으로 읽는데 한 달 걸리는데 나는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서 일주일 만에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이 우주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겠죠. 많이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 생각 역시도 많이 축적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은 뭐라 해야 될까요? 시대 격변에 의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좌우지간 이런 성향 내에 얼마나 이 지층의 깊이를 높게 쌓냐의 문제가 있을 뿐, 이 깊이는 달라질 수 있대 사람마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근본, 성향 자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거대한 바다에 이 모래성이 무슨 모래성을 쌓냐의 문제지. 왜 모래성이라고 표현하냐? 우리 어차피 다 죽으니까. 다 쓸려나가기 마련.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맙시다. 괜히 철학적으로 되겠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야만 이 소설의 본질인 서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이거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냥 들어주세요. 이 쓸데없는 얘기는 그래서 문학적 재능을 딱 캐치할 때 어떻게 캐치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문학 관련 스터디 같은 걸 했었습니다. 한 3-4명 했었지. 5명까지 했구나. 1명 따로 했으니까. 어쨌거나 그 사람이 재능이 얼마나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그냥 일주일 줄 테니까 그게 뭐 쓰레기든 뭐든 좋으니 한 6-7장 혹은 10장까지도 모든 소설 하나 적어오라고 합니다. 적어오세요. 여러분 그럼 적어올 것 같습니까 사람이? 쉽지 않아요. 10장 적는 게. 왜?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거든.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별하게 생각할 만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못 적어요. 2장짜리 자소서는 적는데 그 자소서마저도 이제 매체에 뭔가 관련 기관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첨삭 받아가지고 똑같은 틀에 맞추죠. 타입에. 성공하는 타입에 맞추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소개서도 고유하게 못 적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소개가 고유하다는 건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그걸 못 채웁니다. 운 좋게 채울 수도 있어요. 뭔가 생각하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정도 채울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걸 받아보고 그냥 대충 논평합니다. 왜냐하면 논평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 다음 또 얘기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하나 더 적어오세요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적어오면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적어오세요. 한 번 더 적어오세요. 이렇게 한 2달 간격을 두고 소설을 뭐라 해야 될까? 한 3-4개? 한 50페이지 되는 A4로요? 그러니까 중편 하나 적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시킵니다. 불가능해요. 대부분은 여기 속한 사람들은. 물론 그 적어놓은 중편이나 단편이 질은 쓰레기입니다. 가공되어 있지 않고 뭔가 별로고 재미없고 뭔가 중원 부원의 대사도 안 맞고 주어 피동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여하가 뭔가 별로인 소설이죠. 쓰레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쓰레기라 할지라도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쓰레기 중에서도 뭔가 내가 좋고 싶은 쓰레기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이게 되기 때문에.
뭔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풀어낼 소재가 많다고요. 이렇게 풀어내고 싶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고 그거를 그 원석을 가공을 못해서 진짜 이거는 가공만 잘하면 30캐럿 다이아몬드인데 그 가공을 못해가지고 모조 다이아몬드도 못한 쓰레기 불출문나 뽑아가지고 별로인 글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별로인 글을 만들든 다이아몬드를 만들든 간에 어쨌거나 전제 조건은 그걸 만들기 위한 원석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원석입니다. 이런 성향으로 한 20몇 년 살아온 그 사람의 어떤 경험, 바라본 고유한 시선, 생각, 축적, 기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대부분 떨어져 나갑니다. 못 적어요. 다 여기 속해 있어서. 한 명 봤어요. 이 영상 왜 찍냐? 그 친구랑 다음 주에 밥 먹거든. 그래서 그 친구 보라고 영상 찍는 거예요. 한 명 만났어요. 한 명. 이름은 말할 수 없죠. 이름 말할 수 없지만 한 명 만났어요. 적어 와봐라. 일주일만 적어 오더라고요. 다음 거 적어 와봐. 적어 오더라고요. 그 다음 거 적어 와봐. 적어 오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봤을 때는 작품도 괜찮아졌어요. 뭐 이것저것 주문했거든. 이렇게 적어봐라, 저렇게 적어봐라. 근데 스펀지처럼 바로 흡수하더라고. 근데 흡수하면서도 내 생각에 함몰되지는 않았어요. 지 고유한 세계관은 그대로 가더라고. 그 네 번째 적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적었을 때, 야, 이거는 괜찮게 뽑혔다. 신춘문예용으로 한번 가공해보자. 적당히 깎아내가지고 원석을 만들어 제출해보자. 그래서 제출했어요. 뭐 지방신문이었나? 부산신문이었나? 뭐 여튼 신문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적는 작품이었는데, 예선 다 뚫고 본선에 바로 갔어요. 뭐 신춘 경쟁률 한 200대 100대 되나요? 문창과도 아니고 걔도 철학과의 후배였어요. 근데 바로 뚫었지. 근데 당선은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그 작품 중에서 이제 후보작 3개 안에는 들었는데 당선은 못 된 거지. 당선 못 될 만했다. 삐리야. 내가 이거 고치라 했잖아. 후반부에 새끼 말도 안 듣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아쉽는데 어쨌거나 그런 무지막지한 재능을 가진 친구를 만났었습니다. 내가 한 27살 때 계속 적자고 했는데 야 하면 될 것 같다고 좀 더 해보자 이렇게 막 했는데 여자에 빠져서 연애하다가 그 연애하는 애가 학생부였거든요. 그 학생부에 가더니 또 학생부 가면 또 술 먹고 친구들 만나고 행복하죠. 재미있고 그러다 막 사고 터지면 수습해야 되고 회의 맨날 하고 무슨 활동 그 과 스케줄대로 그런 거 해야 되고 막 철장 부르면 철학과장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학생회 일 같은 거 한다고 멀어졌어요. 멀어지더만 쉽게 군대 가버렸어. 그 3년 동안 작품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재능은 충만했는데. 짜증나. 그래가지고 이게 쓸데없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나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이 영상을 길게 찍고 있습니다. 뭐 여하간 이게 문학적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타고난 사람은 물론 저는 모든 사람이 이런 성향을 타고난다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로 넘어가죠. 한 97%? 그리고 요 중에 한 2% 남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97이야 2 더하면 99잖아요. 1%는 어딨나요? 1%는 자살하거나 자폐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되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찍 죽죠. 자살하거나 미쳐버리거나. 뭐 어쨌거나 얼추 이렇습니다. 이게 문학과 문학적 재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문학 아주 많이 쏟아져 나오죠. 아니 뭐 등단도 많이 하고 소설도 막 독자 수는 줄고 한국 문학이 위기라는데 이상하게 막 신춘문예 응모한 사람도 막 이렇고 소설가 이렇고 소설 이렇게 막 자꾸 나오고 팔리진 않는데 자꾸 막 생산되고 왜 그럴까요? 뭐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문예 창작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예 창작가에서 한 해 이제 책을 사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한 1000명씩 찍어내요. 제도적으로 쾅쾅쾅 찍어내면서 작가도 찍어내죠. 그쪽에서 문학 공장처럼. 그래서 이제 문단이라고 하죠. 문단에서 뭘 정하죠? 이거 문학 권력입니다. 문학 권력. 그래서 뭘 정하죠? 뭐가 문학인지, 어떤 게 문학이고 막 좋은 건지,
뭐가 윤리고 뭐가 바람직한 건지 막 이런 것들을 얼추 정합니다. 여기서 얼추 정해요. 막 얼추 정해가지고 뭐 문학동네 창비 뭐 굵직한 3대 출판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편집위원들 뭐 편집위원들이 뭐 문해창작과 대학 교수도 겸해 있고요. 뭐 얼추 그 사람들이 대충 문학을 만들어 나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심사위원이에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등단해야 소설가가 되잖아요. 편집가를 바로 편집자를 다이렉트로 만나서 독자를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편집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학 선생님들을 거쳐서 자격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독자를 만날 수 있죠. 개 같은 시스템인데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고칠 마음이 없겠지. 여기서 달콤할 테니까. 뭐 어쨌거나 여기서는 문학적 방향성을 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한민국에선 막시즘, 카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불을 질러야 돼. 파괴시키자, 시위하자, 싸워보자. 이런 서사는 대한민국 문학판에서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소설. 대개는 다 뭔가 서로 상처 핥고, 체념하고, 슬퍼하고. 하여간 뭔가 딱히 세상 엄청난 부조리를 싸우고 부딪혀가지고 상처나고 그런 거 아닌데 가족사 위주로 굽혀 들어가고 계급적인 건 추상적으로 묘사되고 뭐 그런 소설들이 주를 이룹니다. 잘 팔린 소설 여러분 몇 권 잡아서 읽어보세요. 얼추 비슷해요. 가족에서 안 벗어나고 뭐 어쨌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문해창작과에서 교육을 받아서 혹은 문해창작과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통과해서 뭔가 한 자리 얻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합하는 방향성의 글들을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글은 아니지. 그런 소설들은. 그러니까 우습지만은 문학을 참칭하는 거죠. 이거 안 뽑아줘. 문학을 참칭해서 여기 있는 글들을 여기 있는 인간을 적어냅니다. 네. 사실은 반문학적이죠, 내가 봤을 때. 하지만 얘네들이 문학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반문학으로 규정되겠죠. 반문학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슬프죠. 이 얘기 왜 했냐? 우리 다음 주에 밥 먹는 삐리리야. 나한테 조언 받으면 안 돼. 나한테 조언 받으면 너 망한다. 여기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소설로 밥도 먹고 나처럼 유튜브도 안 하고 뭔가 대단한 작가 되는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속해 있는 저한테 뭔가 문학에 대해서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물어보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문학 인생 망치는 거예요. 홍준성 묻습니다. 어쨌거나 이 얘기를 내일 그 다음 주에 만나 그 친구랑 밥 먹으면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친구랑 만나서는 밥보다는 그냥 이런 얘기보다는 뭔가 살아온 얘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농담 따면서 가볍게 하고 싶어서 무거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미리 해놓는 겁니다. 뭐 그런 김에 여러분도 보여주고. 여간 그렇습니다. 이만 마쳐야겠네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